저희가 이제 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이렇게 앞에 테이블도 나오고 의자도 한번 나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모나리자 사진, 모나리자 그림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모나리자 그림이 그 모나리자가 결혼을 앞두고 그린 거랍니다. 그래서 17%.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그죠? 예. 그래도 행복한 결혼이었지 않을까? 그래도 행복함이 더 많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질문을 좀 해주실 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 주제나 어떤 수면 놀이방 중에 본인의 그 어떤 인생 조언이나 혹시 궁금하셨던 부분을 얘기해주시면. 네, 앉아서. 네, 마이크가 비어오시죠. 마이크까지. 네.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악몽 같은 꿈을 자주 꾸기도 하고 좋지 않은 꿈을 자주 꾸는데요. 이게 스트레스와 꿈이 좀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잠을 못 자서 이렇게 악몽을 꾸는 건지 좀 궁금해요. 뭐 꿈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꿈을 꾸면서 사실 이렇게 감정적인 스트레스들을 좀 해소한다고 보면 돼요. 깊은 잠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피로들을 좀 풀어주고, 얕은 잠에서는 좀 꿈을 꾸면서 좀 감정적인 스트레스들을 풀어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뭐 화나는 일이 많았다 그러면 또 화나는 내용의 꿈을 꿀 거고, 뭔가 불안한 일이 많았다 그러면 또 불안한 내용, 뭐 쫓기듯이 뭐 그런 것도 또 꿈을 꿀 거고, 정말 웃긴 일이 많았던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까르르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잠자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이 해결해야 될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꿈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그럼 꿈이 선명해지면 이제 우리가 기억도 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중간에 깨기도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제일 팔자 좋은 사람이 나 꿈도 안 꾸고 자. 뭐 꿈을 꿨는지 많은지 모르겠으면 꿈도 안 꾸고 자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팔자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뭐 여기 중에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팔자 좋은 분들. 아까 질문이 없으신 거 보니까 팔자 좋으신 분들만 온 거예요. 예.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요즘 MZ들 사이에서 MBTI 검사라고 성격유형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MBTI 검사라는 도구가 혹시 내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도구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MBTI에 대한 질문을 예전에 많이 받았었는데요. 나쁘지 않은 검사입니다. 나쁘지 않은 검사긴 하지만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검사가 많고요. 과학적으로는 이제 B5라고 하는 검사가 있고, 또 MBTI 같이 가장 과학적으로 많이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혈액으로만 할 수 있고, MBTI 괜찮은 것같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집은 제가 ISTJ이고, 제 와이프가 ISTJ이고요. 저는 INFP고, 둘째는 ENFP이고, 제 첫째는 ISTJ 똑같습니다. 2대2로 지금 서로 구별하고 있는데, ISTJ에는 못 이긴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화내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화를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고 민원인한테 저희가 화를 낼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저의 감정이랑 분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이런 쪽에서 이제 특히나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시는 제대로죠. 민원만 물론 이제 그런 동사무소에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 이런 분들이 진짜 이렇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쌓이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화병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인간이라는 거는 무리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나도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전부 다 민원인이 이렇게,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전화하려고서는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불만을 얘기하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그런 어떤 불만과 화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당하게 풀리지가 않으면 결국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게 나도 화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역 가서 밥 먹고 청량 가서 화풀이한다고 그게 이제 가족들이나 또는 직장 동료들한테 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 정신과 가보라는 얘기 듣는 거고. 근데 되게 요즘 달라진 게 근로복지공단이랑 뭐 고용노동부랑 이게 이제 그 우리 주변에 있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최근 한 3, 4년 전서부터는 이제 서로 아름아름. 왜냐면 굉장히 좀 그 복지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러면은 좀 재택근무도 좀 가능하게 해주고 좀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도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감정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로봇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그런 민원인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화를 받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감정에 영향을 받는지는 내가 좀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주는 게 내 주변인이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이렇게 삭힐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정말 그건 돈 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 명을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그냥 내가 계속 가라앉히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정년을 한 5년, 6년 앞둔 그런 베테랑들도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병원에 올 줄 몰랐다고. 자기가 이래봬도 군인 출신인데 내가 병원에 올 줄 몰라. 간호사인데 이제 이제 간호장교들 있잖아요. 간호장교들도 있는데 내가 병원에 올 줄 몰랐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서 특히 갱년기가 겹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견디는 게 힘든 게 정상이에요.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건 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테토스의 방법보다는 법무스님의 주도적인 생각이 더 해결하기 쉽지 않나. 말하자면 힘든 사람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힘든 사람은 피해야 된다는 어려운 거나 힘든 사람은 피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을 하시고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라는 얘기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결과이잖아요. 이게 행복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생각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피해만 저는 피하는 방법 같아 보이긴 해요. 정말 극복하는 방법을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피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현실의 아픔을 느끼면서 우울감이 찾아왔어서 제가 펜버스 증후군인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문제로 정신과를 찾은 사람들이 많은지 궁금하고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에 대해.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가족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큰 우울증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정말로 이제 애견,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그런 강아지를 가족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강아지가 죽었는데 뭐 그냥 또 한 마리 키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그냥 똑같이 가족을 잃었을 때 어떤 그런 슬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다른 가족을 잃었을 때는 우리가 자라보고 놀라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그런 또 상처들이 또 소환이 될 테니까 더 힘들어지게 되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병원까지 오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강아지를 잃고 지금 이제 마음이 이제 많이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마지막 짐이고 왜 이게 짐 싣고 다니던 소한테 우리가 마지막 짐을 탁 얹었을 때 그 소가 풀썩 쓰러진다고 해서 그 마지막 짐 하나 때문에 이 소가 문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동안의 그런 상실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 왔는데
마침 이제 그런 일이 터졌을 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는데, 뭐, 저도 제 가족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프다가 이제 강아지가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준비도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돼서 좀 다행이다라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 이게 급사 또는 사고사,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집사람도 거의 한 1년 정도를 우울증으로 좀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반려 인구가 많아지고 있죠.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이제 말할 틈이 없겠습니다만,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질문 안 하셨나 해서, 아까 이제 중년 이후에 중요한 것이 이제 돈, 지위, 명예,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사랑은 왜 없나? 사랑. 중년 이후가 되면 사랑할 자격도 없나? 뭐 좀 약간 그런. 사람이 사람이야.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사람이 사람. 궁금하셨던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사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은 안 계시나요? 네. 메마르신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가 지금 사랑한다는 거는 불륜이라고 불륜도 사람이야. 그렇죠. 새로운 발견이네요. 네. 그럼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아니, 교수님하고 원장님은 그 사모님하고 부부싸움하실 때 공부하신데도 싸움이 되는데 너무 재밌는 답변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답변. 우리 센터 직원들은 다 알지만, 뭐, 집에서는 제가 뭐, 서열이 제일 낮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요구하는 사람의 행복보다 높은 거 낮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낮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인지, 원래 낮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부끄럽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의사들 표현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의사 천명을 하는데, 정작 와이프나 애들하고 안 친하면, 그러면 뭔가 모자란 장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유방암 전문의였는데 와이프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네.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게 이해배반되는 일이긴 한데 의사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가족의 시선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무서운 원장이 괜찮은 일단 뭐, 우리 센터장님이 이제 와이프도 같이 보고,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가 저랑 이제 동기여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33년 정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싸웁니다. 싸우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좀 갈등이 다 생기죠. 근데 저는 좀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제가 정신과 의사여서 그런 건지, 전성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말로 다 풀어내는 스타일이에요. 설명을 하고, 근데 그 와이프가 내과 의사인데요, 저는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과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말로 좀 풀고 그러면은 좀 많이 풀려서 저한테 만약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벌써 진작에 이혼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곤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부부 사이를 이렇게 보면 그냥 고슴도치 두 마리 같아요. 그냥 계속 톡톡 건드릴 때는 그냥 계속 톡톡 건드려지잖아요. 톡톡 건드릴 때까지는 가시를 안 세우는데 어느 한도가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가시가 쓰죠. 상대방도 가시가 쓰는 거고 또 서로 찔리면서 아파하는 거고 또 그러면 또 가시를 또 이렇게 또 숙이는 거고. 근데 저는 좀 말로 좀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면은 이 여자들보다 확실히 남자들이 이 말로 풀어내는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옛날 꼰대 스타일 남자이기 때문에
뭘 그런 걸 일일이 다 말을 해. 뭐야. 뭐 사랑하면 사랑한 거지, 뭐, 이게. 내게 시간 내니까 사랑하는 거지, 뭐. 이런 태도를 좀 많이 보이고 그랬었는데, 좀 많이 나이 들면서도 그렇고 많이 변하게 된 게, 이건 우리 남자들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말로 하는 법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나는 솔로를 열심히 시청 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1년 전서부터는 차문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 또 습관이 되니까 또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닭살 돋고, 내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해버릇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지턱 넘을 때,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나는 솔로 아시죠? 많이들 보시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남자들이 보고서는 좀 많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은 프로인 것 같습니다. 열혈 시청자입니다. 예. 오늘부터 정신한테 보여줘야 10시간은 스포츠밖에 안 나와가지고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좀 있으실까요? 혹시 궁금하실 때? 이번 주말에 본가를 갔는데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제가 주말에 집에 누워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그건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데 부모님께서는 왜 젊은 애가 집에 누워있냐 이해 못하시면서 좀 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누워만 있는 게 과연 건강하지 않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지 좀 그런 게 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의 스트레스 해소를 찾아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린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 도파민만 올라갑니다. 그런 생각을 보이고 마약이 아니라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르치니까 대학교 1학년들 뭐 계속 들어가 지저분한 취미하는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19이니까 영화고 뭐 기능성 스마트폰 뭐 집에 기능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도파민이 올라가는 어떤 기계가 나온다면 도파민이 올라가는 거는 법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게 헤드리티입니다. 헤드리티. 요즘에서 얘기하는 에드디너, 서울국적인 이야기하는 행복의 또 다른 기술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혹시라도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으면 제가 바로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워있는 거 좋아하시는 거 맞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누워서 넷플릭스 시청. 예, 그걸 좋아하는데 이게 플레이라는 개념이 그래요. 플레이라는 개념이 뭐 이게 노는 방법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치 태엽. 요즘 태엽 장난감이 없는데 태엽이라는 거 아시죠? 한쪽으로만 감으면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풀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약에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면, 사무직이면 사실 몸을 움직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몸을 쓰는 직업이면 독서를 하는 게 플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자꾸만 누구한테 뭘 해야 되고 뭘 했었어야 되고 도리를 했었어야 되고 이런 의무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거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나만의 건강한 방법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본가에 가면은 그렇게 기껏 풀었는데 또 어머니가 또 뭘 하라 그러잖아. 근데 본가를 안 가는 게 방법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본가를 갔다 오면 더 많이 누워 있어야 돼. 혹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수면제를 먹어서라도 자는 게 나은 거지? 일단은 그 수면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면제 처방에 거의 한 70% 가깝게는 정신과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뭐 이런 다른 과에 가서
잠 못 잔다 그러면 수면제를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수면제만 타는 사람들은 정신과에 오지 않습니다. 왜? 정신과에 오면 더 비싸게 타야 돼. 내과에 가면은 그거 3,000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정신과는 이용하는데 좀 더 비용이 들거든요. 정신과는 절대로 그래서 그냥 수면제만 주진 않아요. 그 사람의 일단 라이프 사이클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왜 못 자는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데 대부분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불안입니다. 불안. 아까 제가 왜 강의할 때 나이 드신 분들 왜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고 약해지니까 불안이 올라가서 맹수가 사냥하는 시간 동안 잠 못 잔다 그랬잖아요. 맹수가 또 밤에 사냥하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도 물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신체적으로 약하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서바이벌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면 이런 불안과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불안과 긴장감이 올라가 있는데 밤에 수면이 제대로 시작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수면제가 아닌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잘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이제 잠을 이렇게 피로를 누적해서라도 자. 대부분 병원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잠을 못 자세요. 언제부터요? 어젯밤에 제가 못 잤네요. 오늘 밤부터라도 잘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오지 않으세요? 뭐 2달 됐다고, 3달 됐다고, 뭐 약국에서 그 파는 수면 유도제도 먹어보고, 또 다른 병원에서 수면제도 타보고, 그런데 이제는 듣지 않아서 왔다고. 그렇죠. 수면제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시차 적응을 하거나,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여행을 가거나, 뭐 잠자리가 바뀐다거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내 사이클이 항상 뭐 일정한 시간에 잘 수 있고 일정한 시간에 깰 수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약을 좀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본인이 수면 패턴을 좀 불규칙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냥 꼴리는 대로 자.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 깨는 시간도 불규칙해. 그러면 우리는 점점 불면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 우리 몸에다가 항상 일정한 시간에는 잠을 잔다는 그런 훈련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하루에 마무리하는 시간도 정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이 되면 오늘 하루는 여기서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넷플릭스도 끕니다. 예. 그리고 11시부터 잘 준비를 합니다. 왜냐? 자정 전엔 잠이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악설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그 와이프한테 계속 지금 노력 중이나 또 그동안에 쌓인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 풀리기 전까지 치매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저는 항상 자정 전에 잘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그렇게 일정하게 한지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가 되거든요. 아직도 잠을 잘 못 자서 약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앞으로도 발전이 정신과 복지 센터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